지난주 금요일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다크급보다는 둠스급 우려가 예고된다라는 주제로 시간을 좀 다뤘었는데요. 예상대로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더 우려된 것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연기금들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마진콜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결국 이러한 상황이 우려 섞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미국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김은국께서 우리 시청자분을 생각하셔서 오늘 하얀 옷도 입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새로운 한 주에 좀 어두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전형적으로 이틀 동안 모습 보면 리플 이펙트가 나타났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현국께서도 증시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틀 동안 나스닥 지수가 11% 이틀 동안입니다. 네.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우도 9%, S&P도 10%가 됐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5%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선방했습니다. 1.5%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상해이 지수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리플 이펙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향후의 주가를 볼 때에는 상호관세 첫날에 이어서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이걸 많이 보는데요. 첫째 날은 다크급이다. 그리고 둘째 날에 보여주는 낙폭은 다우존스가 첫째 날에 1000포인트 떨어졌는데 둘째 날은 220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거의 둠스급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아마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는 1987년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리먼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인데요. 이때와 다른 것은 이때는 외형적 변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렇게 낙폭이 큰 것은 인재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재는 뭐냐? 사람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에 의해서 트럼프발 금융위기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재에 대한 발생이 원인이다. 자, 의미 있는 멘트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의외로 심각한데요. 너무 빨리 증시가 얼어붙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증시가 바로 급락하면 대응을 못합니다. 뭐든지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금 시장은 쿼드러플 공포 현상에서 크레딧 크런치 돈줄이 급격히 내려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타리프 공포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돈 빼는 거죠. 서든 스탑과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간을 갖고 다음 방송 시간대에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그마 공포입니다. 지금 이 사태니까 바로 금리기를 연상시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티그마 공포인데요. 이건 시장 간의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엔타이 머니 무브다 하는 이런 현상으로 월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진콜 공포입니다. 이건 딜레버리지로 연결했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재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금융위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과거와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현상이다 해서 종전에 볼 수 없었다 해서 이것을 뉴 앱너멀 공포다. 그러면 자금을 움켜쥐게 되거든요. 이후의 상황 관계없다. 자금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래서 호딩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현상이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복합 위기 국면인데요. 이 복합 위기는 어떠냐? 쿼드러플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신용경색이 되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가 되고 금융위기가 되면 지금 실물경제 위기가 되거든요. 네. 자, JP 모건 체이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봤습니다. 올해 성장률입니다. 네. 1분기 성장률이 아니고 1분기는 애틀란타 GDP 나우에서 마이너스 2.8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까지 예상돼 있었는데요. 올해 성장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실물격계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트럼프발 복합 위기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복합 위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벌써부터 글로벌 연기금들의 마진콜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연기금들의 마진콜, 이건 참 이례적이고 오랜만인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 다루면 나는 글로벌 연기금에 마진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캘퍼스라든가 이런 게 마진컬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에 마진컬이 발생했다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미국 증시가 괜찮다 이렇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다우존스 지수가 내지는 나스닥이 11% 이렇게 되면 항상 뭐 있잖아요. 자산 가격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거금을 마련하는데요. 갑자기 예상했던 자산 가격이 푹 떨어지면 마진컬이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연기금의 마진컬이 지금 벌써부터 조짐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마진컬이라는 것은 펀드는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서 은행 예금도 수시로 인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를 마련하거든요. 펀드는 이렇게 증거금 제도를 마련합니다. 네. 근데 자산 가격이 푹 벌어지니까 부족한 상이죠. 그래서 채워놓으라 하는 콜 사인이 바로 마진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법정으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하는 채워놔야 되거든요. 네. 딜레버리지죠, 그게.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과거 2008년엔 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국의 금융사가 자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딜레버리지는 중국과 한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스닥 지수, 미국의 지수가 금융위기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40% 떨어진 데 반해서 사실 글로벌 자금이 그 이전에 많이 들어가서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수하다 보니까 워터풀 이펙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증권사에서 강의를 갈 때 제가 중국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차이나 펀드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때 그 해당되는 자산 운용사의 사람들이 그 강의할 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떠냐. 자, 미국이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40%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63%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한 그때 당시에 60%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디서 하게 될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돈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코로나 직전서부터 내지는 길게 보면 2017년서부터 미국으로 다 자금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딜레버리지는 미국에서 자산 회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더 충격을 받는 워터풀 이펙트가 아니라 리플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좀 더 크게 조정받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쿼드러플 공표에 따라서 부도 임계점에 놓여 있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금융상품 부실화 조짐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기금이 마진콜 조짐이 나오면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것은 이미 부실화가 되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것이 국내 증권사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일리 채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레버리지론, 그 다음에 CLO, 신용담보부 대출 증권인데요. 이런 거 거의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관련 레버리지 ETF에도 또 일부 사모펀드에도 부실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관세발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월가에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는 2018년, 2017년 국내 그 증권사라든가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사태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을 또다시 강타한다면 어떤 현상이 될 것이냐. 이거는 하버드 교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와 하버드 교수가는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점이 레이 서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 앞으로 전이 과정이 굉장히 중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김천 PD랑 같이 해서 미국의 그 빅테크 업종들이 굉장히 퍼라든가를 가장 고평가에 있을 상태에서 자, 그때 현금을 확보해라. 착 실현해라. 미국 주식 나와서 사실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나와주십사. 근데 그때 사실 ETF 점유율을 1등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 낮춰가지고 미국의 그냥 ETF라든가 미국의 주식을 밀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난 주말기에서 얼만큼 전화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빅테크 ETF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모 증권사에서 점유율 1위 타르는 일에서 작년 10월에 수수료를 거의 제로로 해서 미국의 ETF, 빅테크 ETF를 권유한 것.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해외 부동산의 마지막 끝 무렵에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서 지금 손실이 60%, 70%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이렇게 방송을 담당하는 김채연 PD보다도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기를 복귀해 보면 역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초기 대응은 어쩌면 화를 더 자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앵커가 정확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금융위기 때 지금 트럼프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월가에서 왜 이렇게 우려하는가 하는 것을 리먼 사태 당시서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먼 사태, 저도 그렇습니다는 미국에서 과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냐. 아마 김 앵커도 그때 그랬을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한다. 근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왜 위기가 발생했느냐. 그때는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든지 사태가 발생하면 진단을 정확히 해야 거기에 대응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복잡한 파생 상품에서 얽히다 보니까 이게 초기 대응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과정, 극복 과정이 좀 길었던 것은 사실 자기 책임 원칙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요. 자기 책임처 원칙보다는 구제금융이었기 때문에 극복은 됐습니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 2020년 SVB 사태, 실리콘밸리 사태가 났습니다. 이때 바이든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는 제닛 앨런이 신속하게 극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죠. 국민들한테 앞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심시켰고요. 그다음에 제닛 앨런이 철저한 것은 금융위기는 도덕적 해이를 철폐해야 된다. 자기 책임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원칙을 지켜서 많은 사람이 실리콘밸리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2의 금융위기까지 우려됐습니다는 아주 조기에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과거 블랙먼데이,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사실 그에 비해될 만큼 나스닥 지수가 이틀 만에 11%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트럼프 진영에서 보여주는 대응 모습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하나의 실현이다. 궁극적 목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거쳐야 될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는 지금 주가를 빠뜨리는 게 지금 주가를 올리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공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내공이라 하면 바이든 정부 때 주가 올라가는 걸 떨어뜨려서 이 중간 선거 때 맞추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찍 했습니다는 이런 쪽의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사태가 월가에서 향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초기 대응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기 대응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네. 월가에서 대부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 목소리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해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사태에서 사실 애써 외면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서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트럼프뿐만 아니라 각국의 최고 통수권자들은 자기 책임질 때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관세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증시 폭락의 원인을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연준과 파월의 다시 기준금리 인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채금리가 지금 급락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려봐야 한 나라의 인터넷 시스템에서는 지금 국채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기준금리 낮춰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라든가 트럼프 진영에서 보면 증시 폭락의 원인이 관세에 있지 페드라든가 파월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발 인플레가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경기는 JP모건이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0.3%까지 낮췄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물가는 예측을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물가냐? 성장률보다는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의 압력을 넣으면 페드의 제1선 목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관세발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당신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하는데 거기에서 금리를 내칩니까?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폭등하겠죠. 이게 1980년대 제2의 먹을 것이 있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을거리 시세를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내줘서 물가는 올라간다. 미 국민들은 성장률보다도 물가에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가가 치밀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력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책임지겠습니까? 나중에는 뭐냐, 트럼프가 당신네들 물가 안정에 책임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뭐냐면 물가 안정에 하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 않았냐. 또 그런 쪽으로 책임 전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파월이 지난 주말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거 주가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배경을 좀 시청자분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한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통화 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 즉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재정 정책인데 위원님이 이 시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재정 정책이 오히려 더 운신의 폭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재정 정책은 운실의 폭이 없죠. 지금 뭐 내일 모레 엑스데이터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채 금리를 낮추고 이런 제1의 일성 과정이 결국 미 재무가 현금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 협조 안 합니다. 이제는 뭐 지난 주말에 그건 좀 한번 이렇게 현지 반응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전역이 트럼프 나가라는 시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국제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트럼프를 협조를 합니까? 그럼 뭐로 채울 수 있습니까? 재정 수입을. 그리고 베센트라는 사람은 자, 금융위 극복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파운드 약세에 공매도 쳐서 엔화 약세에 공매도 쳐서 돈을 번 금융위를 조장한 데 경험이 있지 제닛 앨런처럼 금융위 극복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트럼프라든가 베센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요. 정책 단계 신뢰가 중요한데요.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초기 대응하지 못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건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라든가 베센트 외면하지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 선거에 패배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위기에 전혀 경험이 없는 베센트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버냉키라든가 제니 옐런 같은 이 민주당 경제 강요들이죠. 이런 사람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공화당 내에서 중간 선거에 패퇴하면 트럼프도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화당의 의원들은 자기가 트럼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위기 조짐이 인재에 의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다른 위기 때와 다른 것은 인재, 사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행동만 제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트럼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뭘까에서 보는 최선책은 관세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를 철회하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라든가 뭔가 의기양양했지만 미국 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트럼프 진영의 맹점을 세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은 자, 미국에 협조하겠습니까? 미국의 맹점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세게 강도를 미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에서 34% 관세를 찌니까 정확하게 한번의 법전식으로 34%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가 미국 증시, 미국 경제, 트럼프 진영의 내부적인 맹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 양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점을 철회하지 않겠죠. 2차 보복으로 가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시장의 생리를 조율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베센트입니다. 그런데 베센트가 뭐냐, 트럼프 합작은 저도 못 믿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다시 등장해야 된다. 근데 과거에 보면 금융위기 당시라든가 SB 사태에서 워렌 버핏이 마지막 구원투수를 역할을 해서 이게 위기 상황이 극복하는 투자심리 안정 효과가 컸었거든요. 벌써부터 워렌 버핏이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요. 트럼프와 워렌 버핏은 상극입니다. 이 문제도 트럼프 재정에 했을 때는 워렌 버핏이 나서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방어는 차선책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라든가 파월이 사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측에 금융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증시 안정책을 한다면 지금의 최악의 사태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차선책,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에 대해서 월가에서 페드라든가 파월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번 주서부터 미국 증시의 향방이 가름할 거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차선책 이번 주에 미국 주식의 향방을 좌우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